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집값 하락폭은 오히려 커지고 거래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정상화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한 달 동안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시장 정상화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10 부동산 대책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분위기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만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5.10 부동산 대책의 그 취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그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그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여건을 좀 개선해 주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세 가지 취지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그 강남 상구의 뭐 투기 지역 해제가 있고요. 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했다라든지 몇 가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책이 발표된 그 5월 한 달 동안 그 아파트 총 거래량이 3,47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달인 그 4월보다 오히려 9%가 줄었고, 그 작년도에 그 똑같은 5월 달과 비교하더라도 15.8%가 감소한 그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서울의 아파트 경우는 지금 19주 동안 연속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정부가 5.10 대책을 발표한 취지와는 오히려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 기대 이상으로,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일단 정부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았던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로서 일단 그 5.10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인 그 4월 달에는 오히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5.10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오히려 시장이 더 침체됐다라는 것은 발표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가장 그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DTI 제도의 폐지나 완화, 그리고 취 등록세 그 감면을 통한 거래사 완화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은데요. 뭐 유로존 재정 위기 등 갈수록 대내외 악재, 뭐 해외의 악재 경제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경기는 그 실물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경제를 보면은 이 세계 경제에 또 굉장히 민감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그 세계 경제를 보면 이 불안한 요소가 매우 많죠. 네. 예를 들면 그리스의 그 유로존 탈퇴라든지, 뭐 스페인의 부도 위기, 또 우리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 경제 불안 내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 앞날도 상당히 그 예측 불허해 또 불투명한 상황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유럽 위기는 정치적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에는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하반기 경제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그 유로존 재정 위기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하반기부터 저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러한 그 유로존의 그 재정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 회복도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7월 달과 이제 8월 달은 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부동산이 그리고 활발하지 못한 때가 되고요. 특히 재건축 그 시장에서 저 큰 낙폭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그 어제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유럽발 금융 위기가
글로벌 실물 경제로 이 파급될 조짐을 이제 보이니까 그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속에 추가 경기 부양 의지를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피도 한 2% 정도 급등을 한 시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로존 재정 위기는 저희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어두운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의 글로벌 경제 환경도 안 좋고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장기화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좀 잘 먹히진 않았습니다.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시장은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형성하는 이 자유 경제 시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과거부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이 거래를 제한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책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이제 왜곡되어 왔고 이것을 일시적인 약으로 처방하려다 보니까 병든 환자에게 근본적인 그 치료는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만 계속 투여를 해서 병에 대한 내성만 키우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현재 내성이 강하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이 잔 물결처럼 이 작은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고 좀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DTI 그 폐지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또 완화를 좀 시켜준다라든지 그리고 뭐 작년 말에 그 종료되었던 그 취득세의 그 한시적 감면 그리고 2010년 2월 달에 이미 종료됐습니다만은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뭐 한시적 감면이라든지 이러한 카드들이 좀 유효하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먼저 좀 긴급하게 처방돼야 할 대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도 그 몇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중에서도 이 DTI 폐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DTI 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 10여 차례 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이 땜질 처방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무려 20여 차례 넘는 이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이 거시경제 침체, 기타 그 요인으로 인해서 별 성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그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DTI 폐지를 고강도 처방제로 보고 있는데 이 DTI 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었습니다. 내용은 뭐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그 개인 소득과 연결해서 대출 한도를 이제 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50% 자기 소득의 50%를 연간 갚을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을 규제할 때, 부동산 경기를 규제할 때는 과거에는 많이 썼던 방법이 세제의 방법이야. 세금을 높게 먹인다라든지 하는 방법과 이제 수급에 관한 정책은 조금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무려 5년 동안에 전국 아파트 값이 34%나 올랐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은 56%나 올랐고, 그다음에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무려 7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직접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를 했고, 다양한 그 시장 안정 대책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가격이 잠시 수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그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처방을 해도 이게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까 고강도 대책을 쓰자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DTI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의 일환인데요. 그때 DTI하고 LTV 그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되겠죠. 이러한 그 고강도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내놨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좀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실정인데 아직까지도 이 DTI를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그 처방이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DTI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이 가계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DTI를 폐지하면 이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또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 증가로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후에 불과하다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과감한 그 DTI 제도의 폐지 정 안 되면 뭐 완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주택자나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 다른 주택으로 뭐 이사를 할 경우에는 그 DTI 규정을 좀 완화하여 이 차별화 적용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 양도세 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책을 이제는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세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특성상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그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원하는 시기에 그냥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DTI 폐지나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은 그래도 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한국 그 주택협회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DTI를 폐지하면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거래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가계 주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그 전세 수요를 이 구매 수요로 전환을 시켜서 이 전세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 이 DTI를 10% 상향 조정을 하면 주택 수요는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경제계에서도 이 주택거래 촉진을 위해서 지난해 말 종료된 그 취득세 감면 조치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일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용 면적 그 30평인 그 아파트를 2억 4천만 원을 취득한다라고 보면 세액이 한 648만 원에서 한 276만 원으로 낮아져서 한 372만 원 정도의 그 감면 혜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비용에서 이 취득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을 감안할 때 이 취득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단의 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이 장밋빛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그 부동산 경기가 그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주택 가격으로 지금 주택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이 전월세로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해서 이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지고 주택 시장은 침체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 악화로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기본적인 그 시장 구조, 실물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부와 그 정치권의 의지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5.10 대책이 먹히지 않은 것은 그 기대감이 나중에 발표 이후에 실망감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거래가 오히려 더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연말에 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도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선 전까지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내수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무엇인지 좀 그 지금보다는 활성화 대책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 그 보합세 수준의 그런 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만일 유럽 경제기가 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네. 연착륙을 하고 내년에 새 정권이 출범하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이제 그 회복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은 조금 어떤 요령을 가져야 할까요? 네, 특히 그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승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 그 이론에서 보면은 여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약간 그 저품질, 그 싼 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점점 고급 주택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급 주택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지금보다 많이 공급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국적으로 보아도 아무래도 좀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불씨만 좀 지펴지면 그동안에 그 하락되면서 지켜봤던 그 잠재 수요가 또 폭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오지 않겠는가. 물론 과거같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심리적인 그런 그 면도 많이 있어서 이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호기만 보이면은 좀 가격을 겨진해서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울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많이 그 하락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르고 네. 분양을 해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인 가구의 그 증가에 힘입은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에 5.10 대책으로 또 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그 해제된 그 서울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는 경우 또 몇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호전된 그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혹시나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익형 상품으로 특히 투자하기 좋은 1억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대의 그 작은 상품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양은 잘 됐더라도 나중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오히려 그 과잉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에도 좀 신중을 기할 때가 아닌가. 특히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주차장 여건이 아주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입주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점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주 신중을 기하시고 단지 오피스텔의 경우는 역세권이라든지 그 입지가 좋은 곳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개 그 1, 4분기와 그다음에 3, 4분기에는 이 가격이 약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7, 8, 9월 달 3, 4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2, 4분기와 4, 4분기는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7, 8, 9월 달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때의 가격이 약간 올라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가을에 이사철 수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7, 8, 9월 달에도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4, 4분기에도 더 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경기 전망이
밝지가 않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0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대금 미납과 공사 착공 지연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난항을 겪고 있는 대형 PF 개발 사업,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 날에 그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 매매 계약을 서울시에서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업 시행사에서 이 토지 대금을 장기간 미납을 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뭐 사업 추진 의사도 좀 희박한 것 같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은 한 1만 1,296평의 용지에 133층 높이로 짓는 초고층 빌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네. 시행사에서는 지상 70층으로 이걸 낮춰달라. 그리고 주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여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만일 6월 1일 이후에도 개발하는 것을 미룰 경우에는 개발 지원 배상금을 매일 약 1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그 우리 공무용 PF 사업의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아주 그 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랜드마크 빌딩이 건설된 무산된 이 부지 있습니다. 상암 DMC 중심 상업용지 활용 방안이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그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럽 재정이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꼭 낙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DMC 지역은 이 랜드마크로 상당히 적합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하늘공원, 노을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고 그 제2 자유로의 그 시발점이 되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랜드마크의 그런 개념을 꼭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그 랜드마크 빌딩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사업자가 제시한 뭐 70층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컨셉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그 랜드마크로 그 자리 잡고 있는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같은 경우도 그 57층에 불과합니다만은 네. 세계적인 그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암 DMC 외 수도권 대형 PF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숫자로 보면은 지난 1월 달 기준으로 한 80조 원 정도의 그 공명 PF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 무산이 되면은 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건설업계, 금융권, 그다음 지역 경기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요. 네. 원래 그 이러한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금융권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들어갈 때는 사업 시행자,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권 다양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같은 사업자이면서도 이 모든 책임은 시공회사에 지우는 그런 금융구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이자도 뭐 9% 이상의 고이율, 그다음에 사업이 문제가 되면은 네. 건설회사에서 모든 보증을 해서 책임을 지는 구도. 그래서 이게 사업성 악화의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4, 5년 전에 이런 그 공무용 PF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 경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력을 팔더라도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네. 현상이 왔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에 있어서도 그때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 공모를 할 때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모양을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발주처에서도 땅값을 많이 올리는 그런 그 경쟁력을 올려서 입찰에 붙인 그런 그 공모 형태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시장이 악화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업 초기에는 잘 해보자고 했던 것이 거의 다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 PF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국무형 PF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좀 그동안 부진한 국무형 PF 사업을 이제 살려가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그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대3에서 9대1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경남 마산 그 로봇랜드 사업은 거기에 그 나중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때에는 투자비와 시설 운영권 전부를 경남도에 귀속시키는 그 몰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부 조정을 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고양 그 관광문화 단지 사업은 아예 그 합의 해지하는 식으로 그 조정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 기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서로 양보할 것은 하면서 좀 그 큰 차원에서 이런 조정안을 내놓고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RT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